새벽 5시 박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그대로였죠. 좁은 방 한켠에 놓인 2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희미한 촛불 아래서 박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향을 피워 올렸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의식이었죠. 28배 시집와서 50에 홀로 된 박순자.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민수만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차려 먹으며 박순자는 텅 빈 집안을 둘러봤어요. 한때는 남편과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왱왱거릴 뿐이었죠. 냉장고에 붙어 있는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첫돌 사진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박순자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청소에서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가리지 않았죠. 손톱 밑까지 새까맣게 더러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취업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거예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신이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3억 원이란 목돈이 생겼을 때도 한 푼 쓰지 않고 고이 모셔뒀습니다. 자신의 노후 병원비로 쓰려고 말이죠. 저녁이면 박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마치는 아들이 야속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놓였죠.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 속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쯤 우리 민수도 장가가서 손자 얼굴 보여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을 품고 또 하루를 보냈어요. 박순자에게는 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지는 정적 속에서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자신도 딸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외로운 집에도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믿으며 잠들곤 했어요. 박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변화의 시작은 어느 봄날 저녁 민수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박순자는 수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42살까지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김지영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38살의 지영은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집 앞에서 깊게 인사하는 지영을 보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영의 정중한 목소리에 박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운 게 늘 아쉬웠는데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지영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와 한정식 도시락을 보며 박순자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웠죠. 지영을 위해 뭘 해줄까?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도울까? 손자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혼자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박순자는 지영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한복감을 골라주고 금반지도 맞춰줬죠. 자신은 평생 아껴 입던 옷들 뿐이었지만 며느리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써줬어요. 지영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순자는 평생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마치 자신의 친딸 같았거든요. 하객들이 며느리가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신혼집은 박순자 집 근처로 정했어요. 지영이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해서였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순자의 감동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멀리하려고만 하는데 지영은 달랐거든요. 신혼 초 지영은 정말 다정했어요. 2, 3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마다 박순자를 찾아왔죠. 시장에서 좋은 과일을 사오거나 박순자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해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민수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는 지영 때문에 박순자는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지영의 이런 말에 박순자는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릅니다.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지영에게 박순자는 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고 지영도 그런 박순자를 진심으로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웃 아줌마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럽고 예쁜지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고 자랑할 때마다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 우쭐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박순자에게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죠. 아들도 결혼해서 안정되었고 며느리는 친딸 같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지영은 박순자에게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말이죠. 어머님이 혼자 끼니 챙겨 드시는 게 맘 아프다며 이틀에 한 번씩은 반찬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박순자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던지 모릅니다. 어머니, 혼자 드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지영의 이런 말에 박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조차 바쁘다며 자주 들르지 못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딸 같았죠. 지영이 가져온 된장찌개와 나물들을 먹으며 박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추석 때는 더욱 감동이었어요. 지영이 새벽부터 와서 박순자와 함께 차례상을 차렸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없어서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잘 모른다며 배우고 싶다고 했죠. 박순자는 기꺼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송편 빚는 법부터 나물 무치는 방법까지 마치 친딸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지영은 특히 박순자의 건강을 많이 챙겨줬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소화제를 구해다 줬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따라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뒀어요. 이런 지영의 모습에 박순자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겨울이 되자 지영은 박순자에게 두터운 패딩을 사다 줬어요. 추운 겨울에 얇은 외투만 입고 다니시는 걸 보니 안쓰럽다며 말이죠. 박순자는 비싸다며 사양했지만 지영이 완강히 고집했어요. 그 패딩을 입고 시장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마다 며느리가 사줬다며 자랑했죠. 지영은 박순자의 생일도 잊지 않았어요. 생일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지 고민하더니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케이크까지 사와서 촛불을 켜주며 소원을 빌어보라고 했죠. 박순자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챙겨준 거였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매년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박순자는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영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죠.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던데 자신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은 박순자에게 용돈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순자가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받아줬죠. 한 달에 30만 원씩 딸 같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며 박순자가 고집했거든요. 지영은 정말 고마워하며 꼭 필요할 때만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봄이 오면 함께 벚꽃 구경도 갔어요. 지영이 팔짱을 끼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딸과 엄마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녀지간으로 착각할 정도였죠.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흘러갔어요. 박순자에게는 생애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지영이 완벽하게 메워줬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곧 지영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흐린 가을 오후였어요. 평소와 달리 지영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고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항상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하던 지영이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박순자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지영의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화장도 연하게 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은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박순자가 차를 끓여주고 앉아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수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가 생겼나 하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죠.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회사 동료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게 됐다고 했죠. 빚까지 져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영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혼자 왔다고 했어요. 민수가 어머니께는 손 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몰래 와서 부탁드리는 거라고 말했죠. 그 말에 박순자는 오히려 지영이 더 기특해 보였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지영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박순자의 마음도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그리고 소중한 아들이 힘들어한다니. 지영은 2억 5천만 원 정도면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박순자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위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죠. 지영은 자신들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사업에 투자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했죠. 민수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고 말했어요. 박순자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지영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수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다는 건지,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지영이 너무 절실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의문들은 뒤로 밀려났어요. 지영은 박순자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다른 데서는 대출도 안 나오고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셔서 도움받을 데가 없다고 했죠. 오직 시어머니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자신의 노후자금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친 게 3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신이 아프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영이 보여준 진심 어린 눈물과 간절함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에 박순자의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동안 모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박순자는 지영을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지영이 정말 감격해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영이 돌아간 후 박순자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억 5천만 원.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었어요.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자신이 2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친 소중한 돈이었죠. 박순자는 통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했어요. 3억이 조금 넘는 이 돈은 정말 피땀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내고 취업 준비 도와주고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았던 소중한 돈이었어요.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정호가 살아생전에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들이 어려워질까봐 들어둔 보험이었거든요. 보험료 내느라 생활이 빠듯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며 꼬박꼬박 납부했던 남편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죠.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마치 남편이 뭐라고 할지 궁금한 듯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도와줘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은 늘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박순자는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어요.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에게는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72세의 나이에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죠. 요양원비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든다고 하는데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지영이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먹이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강하고 밝던 지영이 무너져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민수도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니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었죠. 박순자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빌려주자니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고 안 빌려주자니 가족들이 망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민수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박순자의 마음이 정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박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가족은 하나뿐이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검소하게 살면 아들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위했죠.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내면 되는 거였어요. 지영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평소에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효부였는데 그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때 도와주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면목으로 며느리를 대할 수 있겠어요. 박순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살아있다면 분명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박순자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감사하다고 할 때 박순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죠. 박순자는 지영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실제로 송금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액을 송금하려고 하니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주는 건 좀 무책임한 일 같았거든요. 박순자는 고민 끝에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차용증 하나만 써주겠니? 지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이해한다며 흔쾌히 승낙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제안했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지영의 반응에 박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착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지영이 박순자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차용증 용지를 들고 말이에요. 박순자가 차용증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차용 금액, 차용 일자, 상환 기한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죠. 3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펜을 들고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순자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니까 안심이 됐거든요. 3년이면 민수도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고 그때 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용증에 서명을 마친 지영은 박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들 부부는 정말 망했을 거라며 감격해했어요. 그런 지영의 모습에 박순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는 은행을 찾았어요. 평생 이런 큰 돈을 송금해 본 적이 없어서 떨렸죠. 은행 창구 직원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싶다고 하니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여러 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직원이 송금 목적을 물어봤을 때 박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직원은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닌지 재차 확인했지만 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에게 보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싶었죠. 송금이 완료되자 박순자는 즉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보냈다고 알려줬죠. 지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껴 울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신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박순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고마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영이 계속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정말 절실했나 보다 싶었어요. 지영은 민수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도 전해줬어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였어요.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3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있는 잔액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며칠 뒤 지영이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민수도 함께 와서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박순자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지영의 태도가 여전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박순자는 그런 지영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1달 후에는 고급 건강식품을 사다 줬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좋은 걸로 골라왔다고 했죠. 박순자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감사했어요. 큰 돈을 빌려줬지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석 달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지영의 전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죠. 전에는 이틀에 1번씩 전화했는데 일주일에 1번, 그리고 열흘에 1번으로 줄어갔어요. 박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마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와 함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할 일도 많고 새 출발 준비로 정신없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영의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건성건성인 것 같았거든요. 넉 달째에는 더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박순자가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야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생겼죠. 나중에 받아도 무슨 일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순자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석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영은 새벽부터 와서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그 해에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민수와 함께 대충 인사만 하고는 금세 가버렸죠. 박순자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며 쓸쓸함을 느꼈어요. 몇 주 후 박순자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간 알아누웠을 때였어요.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이 좀 아프다고 말했는데 지영의 반응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병원 가보시라는 말만 건성으로 하고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예전 같으면 직접 달려와서 죽 끓여주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박순자는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만 해도 친딸보다 더 잘해줬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냉랭해지다니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6달째에 찾아왔어요. 박순자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을 때였죠. 지영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참견은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박순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참견이라니요. 며느리 안부를 묻는 게 참견이라는 말인가요? 박순자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서글펐죠. 그 후로 지영은 박순자의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받더라도 무뚝뚝하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죠. 주말에 찾아오는 일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박순자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무리한 부탁이라도 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웃 김 씨 아줌마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김 씨 아줌마는 그런 박순자를 이상하게 봤어요. 항상 며느리 자랑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의외였거든요. 박순자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큰 돈을 빌려준 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혹시 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냉랭하게 굴 이유는 없잖아요. 박순자는 무엇보다 지영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의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3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온 거였어요. 박순자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봤어요. 정확히 3년이 지났더라고요.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지난 거였죠. 그동안 지영이 워낙 차갑게 굴어서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박순자는 용기를 내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두 번 더 걸어서야 지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차용증에 적힌 기한이 됐다고 돈을 갚을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거였죠. 그런데 지영의 반응은 박순자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러더니 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돈 미리 줬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이 죽으면 줄 돈을 미리 줬다고 생각하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박순자는 목소리를 떨며 다시 물어봤어요. 차용증에 분명히 3년 안에 갚겠다고 써있지 않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은 더욱 뻔뻔하게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잘 모신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잘 모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달째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모신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순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차용증도 있고 약속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돈을 빌려간 건 분명한 사실 아니냐고 따졌죠. 그런데 지영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저희 딱하다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박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좋아서 준 돈이라니요. 분명히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까지 써가며 빌려준 건데 이제 와서 준 돈이라고 우기다니. 이런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맞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지영은 계속해서 박순자를 몰아붙였어요. 시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되려 따져들었어요. 박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박순자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차용증이 있고 분명히 빌려간 돈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없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은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영은 박순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트집 잡는 거 아니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비아냥댔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박순자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착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아니, 애초에 착한 척만 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차용증을 꺼내서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히 지영의 서명이 있고 3년 안에 갚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문서였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죽으면 줄 돈을 미리 줬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박순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다정함이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그 생각을 하니 더욱 분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박순자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해준 건 이웃 김씨 아줌마의 한마디였거든요. 일주일 후 시장에서 김씨 아줌마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김씨 아줌마가 박순자를 보더니 부러운 듯 말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잘 나간다더라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박순자에게 김씨 아줌마는 자세히 설명해줬죠. 지영이 최근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걸 봤다는 거였어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여러 개 사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어요.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방도 사준 거예요. 부럽네요. 김씨 아줌마의 이 말에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업이 망해서 돈을 빌려갔다는 사람이 명품 가방을 사다니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죠. 박순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김씨 아줌마 말이 사실이라면 지영이 자신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사업 망했다고 울면서 돈 빌려가고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슈퍼마켓 사장 아줌마가 박순자에게 귀띔해 준 거였어요. 지영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고급 리조트에 머물면서 호화롭게 놀다 왔다는 거예요. 박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죠.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지영의 사치스러운 모습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화장품을 잔뜩 사들고 가는 모습,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지영을 직접 본 날이었어요. 박순자가 병원에 가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지영을 발견한 거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박순자는 숨어서 지영을 지켜봤어요. 자신을 속이고 돈을 받아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지영은 친구들에게 뭔가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죠. 그 순간 박순자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은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하루하루 절약하며 살고 있는데 지영은 그 돈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는 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박순자가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거든요. 혹시 지영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라도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지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였어요. 돈 갚을 생각 없다고 어머니가 좋아서 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까지 며느리와 똑같은 애라는 것을요. 박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이런 식으로 가로챌 수 있다니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어요. 그때까지도 박순자는 혹시 오해일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죠.
지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들을 본 거였어요. 이웃집 젊은 아줌마가 보여준 건데 지영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지영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고급 호텔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박순자가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녔다는 게 명백했어요. 그 순간 박순자는 완전히 각성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영은 애초에 시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고 민수도 여기에 동조한 거였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이들의 사치품 구입비로 쓰인 거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박순자를 휩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법적으로라도 자신의 돈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72세 노인이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박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봤죠. 평생 법정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소송을 해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 또 다른 해외여행 사진을 올린 걸 본 순간이었죠. 이번에는 하와이였어요.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행복하다는 글까지 올려놨더라고요. 박순자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가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거구나 싶어서 실감이 났거든요. 약속날 박순자는 평생 가장 정중한 옷차림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박순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겠다고 했죠. 박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사업 실패라는 거짓말로 어떻게 속였는지,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와서 증여받은 거라고 우긴다고 말이에요. 말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는 박순자가 가져온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송금 내역서와 통화 녹음 파일들도 확인했죠. 박순자는 지영과의 마지막 통화를 녹음해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차용증이 명확하고 송금 내역도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해줬어요. 어르신, 이 길은 쉽지 않고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말에 박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긴 소송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이어서 한 말이 박순자에게 힘을 줬어요.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박순자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순자의 단호한 말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죠.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지영과 민수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박순자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수임료와 소송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돈을 되찾기 위해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된 거였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호도 분명 이런 결정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의 법적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무시할 거예요.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였어요. 박순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끝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변호사의 말을 믿고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계약을 맺은 다음 주 박순자는 내용 증명 발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받아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서에는 차용 사실과 상환 기한 만료, 그리고 일주일 내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문장들이 박순자에게는 마지막 통첩장처럼 느껴졌죠. 이 문서가 민수와 지영에게 전달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거였어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순간 박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법적 경고장을 보낸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드디어 표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우체국 직원이 내용 증명 접수증을 건네주며 이틀 후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고 설명해 줬어요. 박순자는 그 접수증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72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 하는 법적 대응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쌌어요.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가족다운 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틀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이 민수와 지영에게 모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죠. 박순자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그들이 알게 된 거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변호사는 다음 단계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일주일의 시한을 주긴 했지만 그들이 순순히 돈을 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였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했어요. 민수와 지영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가압류 대상을 정해야 했거든요. 변호사가 도와줘서 민수 명의의 아파트와 지영 명의의 자동차를 가압류 대상으로 정했어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박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법원 건물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직원이 박순자의 나이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72세 할머니가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순자는 당당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거구나 싶어서 실감이 났거든요.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민수의 집과 지영의 차가 모두 동결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었죠. 박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그들이 재산을 빼돌릴 수는 없게 된 거니까요. 변호사가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가압류까지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전혀 없어 보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굳은 의지로 계속 나아가겠어요. 박순자의 이 말에 변호사도 감탄했어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이 정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순자의 의지는 확고했거든요. 정의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였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압류 소식이 민수와 지영에게 전해졌을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곧 반격에 나설 거였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박순자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정우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말릴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알고 나면 분명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박순자는 다짐했어요. 비록 힘들고 긴 싸움이 될 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민수와 지영이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볼 차례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박순자의 예상보다도 더 뻔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본 것처럼 킥킥거리며 웃었죠. 박순자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영의 이 말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법적 경고장을 받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박순자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지영과 함께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박순자는 아들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피가 섞인 자식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지영은 계속해서 박순자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변호사 쓸 돈도 아까울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비아냥댔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며 되려 박순자를 탓하기까지 했죠. 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차용증도 있고 증거도 명확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비웃을 뿐이었어요. 그런 종이 쪽지가 뭐가 대수냐는 식으로 말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며칠 후 가압류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법원 직원이 붙여놓은 가압류 통지서가 있었던 거예요. 지영도 자신의 차에 압류 딱지가 붙은 걸 발견했죠.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민수네 집이 가압류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신의 차에 붙은 압류 딱지 때문에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우아한 척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혹시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동안 성공한 사람인 척 해왔는데
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게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박순자에게 함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못 받아가실 거예요. 협박조의 말에 박순자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박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속이고 돈을 훔쳐가는 게 옳으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지영이 끼어들어서 더욱 독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냉정한 시어머니라고 비난했죠. 전화 통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민수와 지영은 박순자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죠.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압류된 집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왔고, 지영의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게 모두 탄로날 위기였죠. 지영은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난색을 표했어요. 차용증이 명확하고 송금 내역까지 있는 상황에서 변호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그제야 지영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무법인을 몇 군데 상담받아봤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산이 없다는 거였죠. 차용증에 서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증여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늙은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우습게 봤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몰린 거였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박순자는 이미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치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순자는 일주일에 2번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물론 차용증이었어요. 지영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고 차용 금액과 상환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이 차용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적 감정까지 받으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죠. 은행 송금 내역서도 빠뜨릴 수 없는 증거였어요. 박순자 명의 계좌에서 지영 명의 계좌로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송금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이 일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웃들의 증언이었죠. 박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지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목격한 증언들을 수집했어요. 김씨 아줌마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지영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슈퍼마켓 사장 아줌마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어요. 지영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지영이 시어머니 돈으로 여행 간다며 웃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편 민수와 지영도 대응에 나섰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았죠. 마침내 한 젊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승산은 희박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 있다고 했죠. 바로 증여로 포장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서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우기는 전략이었어요.
더 나아가 민수와 지영의 변호사는 박순자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고 했어요. 72세의 고령이니까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죠. 박순자를 무능력자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자 양쪽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고 답변을 연습했어요.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순자의 불안한 질문에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격려해줬어요. 한편 민수와 지영은 마지막까지 박순자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재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합의하자고 제안했죠. 2억 5천만 원은 못 주겠지만 5천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합의는 무슨 합의야? 그리고 5천만 원이라니. 박순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뻔뻔하게 2억 5천 중에 5천만 원만 줄 수 있다니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법적으로 결판을 내서 2억 5천을 모두 받아내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민수와 지영은 박순자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재판 전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는 긴장감과 동시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내일 재판에서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변호사도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도 정리했죠. 이보다 더 확실한 사건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그래도 만전을 기했어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다가왔어요. 박순자는 평생 가장 정중한 옷차림으로 법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말이에요. 법원에 도착한 박순자는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순자의 다리가 살짝 떨렸어요.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격려해줬죠. 괜찮다고,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해줬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수와 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영만큼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듯한 얼굴이었죠. 박순자는 그런 지영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정숙해졌어요. 중년의 남성 재판장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죠. 박순자는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첫마디가 안심을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먼저 박순자 측 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제시하며 명백한 대여금 반환 사건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지영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어요. 이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우겼어요. 재판장이 박순자에게 증언을 요청했어요.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빌려준 돈입니다. 박순자의 분명한 증언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박순자는 용기를 얻어서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영이 남편 사업이 망했다며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차용증까지 써가며 3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영이 증언대에 선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영은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증여해 주신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차용증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우겼죠. 더 나아가 지영은 박순자의 정신 상태까지 문제 삼았어요. 72세의 고령이라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고, 실제로는 증여해놓고 지금은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 큰 돈을 그냥 줬다고 그래? 박순자의 분노한 외침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영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순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재판장이 지영에게 질문했어요. 차용증에 서명한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지영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하셔서 형식적으로 써준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설명에는 일관성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더 추궁했어요. 증여라면 왜 상환 기한을 명시했느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지영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시어머니가 요구해서 그랬다고, 실제로는 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도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통화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돈 그냥 미리 줬다고 생각하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지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지영을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이 녹음이 사실이냐고, 증여받은 돈이라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봤죠. 지영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조언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나왔어요. 김씨 아줌마와 슈퍼마켓 사장 아줌마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언했어요.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특히 슈퍼마켓 사장 아줌마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지영이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돈으로 여행 간다며 웃었다는 증언이 나왔을 때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판장의 표정도 굳어졌고 지영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송금 내역서와 차용증의 필적 감정 결과도 제시됐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증명됐어요. 박순자가 2억 5천만 원을 지영에게 송금한 것도, 지영이 직접 차용증에 서명한 것도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지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사랑해서 준 돈이라고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호소했죠.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지영에게 정말로 돌려줄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지영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충분히 심리했다며 판결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2주일 후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내용이 이어졌어요. 박순자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재판장이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원고 승소. 그 한마디에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평생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려줬죠.
반대편에서는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노인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우습게 봤던 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판결문에는 단순히 원금 반환만이 아니었어요.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박순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지영은 그 액수를 듣고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지영이 박순자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 복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모욕과 배신을 생각하니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아무리 빌어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상태였어요. 판결이 확정되자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지영의 집을 찾아가서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조사했죠. 그동안 박순자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들과 시계들이 모두 압류 대상이 됐어요. 지영이 그렇게 자랑하던 샤넬 가방부터 시작해서 에르메스 스카프, 명품 시계까지 하나씩 압류 목록에 올랐어요. 집행관들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오열했어요. 자신의 허영심의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져가는 거였거든요. 더 큰 충격은 자동차였어요. 지영이 타고 다니던 수입차가 견인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이웃들이 모두 지켜봤거든요. 그동안 부자인 척하며 자랑하던 차가 법원 압류로 끌려가는 장면이었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집이었어요.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간 거였어요. 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동안 잘 나가는 척했던 게 모두 허상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민수도 견디지 못하고 박순자를 찾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만 돌아가.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이제 자식 없는 사람으로 살 거다. 강제 집행은 계속됐어요. 지영의 명품들은 모두 경매에 나가서 현금화됐고 아파트도 법원 경매로 넘어갔어요.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거든요. 지영과 민수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됐어요. 몇 달 후 박순자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됐어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거였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박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돈을 되찾은 것은 기뻤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도 컸거든요. 하지만 박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법이 자신의 편에 섰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거였죠.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법정 다툼을 벌인다며 수군거렸지만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박순자를 응원하게 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된 거였죠. 김씨 아줌마는 박순자에게 말했어요. 잘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박순자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칭찬했죠. 박순자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더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박순자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되찾은 3억 원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민수와 지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죠. 지영은 명품은커녕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민수는 회사에서의 체면도 완전히 잃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쓰지 않아요. 이 사건은 동네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는 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많은 어르신들이 박순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자신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